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인데요. 자, 어제장에 새벽에 있었던 원유 재고 발표, 일단 예상치는 증가로 나왔지만 발표치에 대해서는 감소세로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일 가격에 대해서는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정제유와 휘발유에 대해서 재고가 늘어났고 거기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최대치로 늘어나면서 이를 뉴스에 의해서 가격대는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의 문을 열었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이제 6월 1일입니다. 네, 6월 달에는 굵직한 세계적인 또 이슈나 또 회담들도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동부 시각으로 8시 반에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고용 지표들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비농업 고용 지수와 또 실업률 이런 발표들이 오늘의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그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좀 큰 이슈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표가 6월 FOMC를 앞두고 나오는 만큼 좀 중요한 요인일 것 같은데요. 잠시 후 함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해외 선물계 진이었습니다.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장에 좀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사실 북한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 친서 전달까지 이슈를 지금 이 시간 안에 좀 전달해드리게 될 것 같아서 사실 좀 어깨에 무게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어깨가 살짝 처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근데 오늘 제대로 한번 이 관련 이슈들 통합해서 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분까지 좀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요 시장에 대해서 워낙 이번 한 주 좀 다소다난했기 때문에 해외 선물 이 안에서 매매하시기 또 대응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전략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10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S&P와 나스닥 먼저 봅니다. S&P 500 지수 어제장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자, 오늘장에는 상승을 이어가네요. 0.54% 상승세고요. 2720선까지 돌파합니다. 2722.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는 나스닥은 견조했지만 S&P는 빠졌고 나스닥에 대해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000선 돌파와 함께 7,01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네요. 1.16770달러 선으로 1.16달러는 회복이 됐지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달러 다시 이탈이 되면서 1,297.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어제 원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 67달러 이탈된 이후에 66.57달러 선으로 0.79%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저희 신세계 시간 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P에 대해서는 좀 꺾이는 흐름이었고 나스닥은 상승 쪽으로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거기에 유로 FX는 1.16달러 가격은 회복이 됐지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은 66달러에서 지금 중후반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고용이 22만 3천 명 증가를 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월가 예상치는 19만 명 증가였는데요. 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역시나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힌트를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시장은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와 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대를 낮춘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는요, 이렇게 고용지표 호조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등에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이 관세 문제로, 즉 무역전쟁이죠. 이런 무역전쟁이 또다시 또 시장을 흔들 것을 우려해서 혼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는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역시나 긴장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확산이 어떻게 또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골드만삭스는요, 미국이 캐나다와 또 멕시코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여파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나프타 재협상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골드만삭스는 당분간 나프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유럽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확정한 탓에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골드만삭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자세를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나프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이 5월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5월 제조업 PMI가 55.5를 기록하면서 15개월 내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5월 제조업 PMI가 54.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관련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성운동가 동맹이 정부 재구성에 합의하면서 이탈리아 은행주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정치 불안으로 유럽의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유럽 주식펀드 자금 유출 규모가 한층 커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1일 현지 시각으로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더라도 여전히 이탈리아 국채에는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소시에테 제네랄이 1일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투매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이 도이체방크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을 했는데요. 이 도이체방크는 등급 강등과 함께 부정적인 관찰 대상에서 벗어났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됐습니다. 네, S&P는 그 보도자료에서 도이체방크의 사업 모델 재편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면서 이렇게 신용 강등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도이체방크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분석이 되면서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시선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불信투표를 앞두고 이 실각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스페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런던 브렌트유와 또 미국 서부 텍사스형 원유 WTI 가격 스프레드가 11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네, 그리고 그 현지 시각 31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WTI 가격은 66달러에 근접을 했고 또 브렌트유는 78달러에 근접을 하면서 유종 간 가격 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이후 최대치인 11달러를 웃돌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원유 재고는 362만 배럴의 재고 증가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월가 예상치는 19만 보다는 22만 3천 명으로 나오면서 꽤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브렌트유와 WTI 이 유가에 대한 스프레드가 11달러나 좀 벌어졌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현재 간의 외신 뉴스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공포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5월 고용지표도 호조가 됐고 기준 금리에 대한 인상도 유력한 만큼 지수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722.25포인트 선으로 0.5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이탈리아 연정 합의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속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까지 반등을 이어갔고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지 않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1.167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휘발유와 정제유에 대한 재고가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 미국 원유 생산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크루드오일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66달러 중반대 가격도 이탈이 된 현재 부근에서 세 번째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베이지북과 고용지표 호조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골드에 대한 모습이죠. 1,300달러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일단 종가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이탈이 되면서 1,296.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종목들에게 또 이제 고용지표에 대해서 호조 소식이 다 영향을 좀 미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월 고용지표도 좀 호조가 됐고 호조로 나왔고 기준금리가 좀 인상이 유력이 된다라는 6월 FOMC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수 선물 하락 요인으로 이런 금리 인상이 가장 또 주요 이슈인 것도 같은데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면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일단 하락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스터님께 먼저 저희가 좀 이슈 점검에 앞서서 이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지수 선물에 대한 영향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이번에 고용지표권으로 이 실질적으로 FOMC 이전의 마지막 지표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사실 뭐 이후에 추가적인 고용지표 발표, 아니 고용지표 외의 지표 발표가 있더라도 사실 뭐 FOMC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계속해서 뭐 100%, 95%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지금 연준 은행들 12개가 동시에 동결에 대한 표결을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좀 70%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한번 인상 확률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저번 ADP 고용지표 발표 나고 그다음에 ADP 고용지표가 하방 쪽으로 났는데도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실제 지표까지도 좀 좋게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기 때문에 뭐 증시에도 그렇게 타격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마이너스 요인이 장기적으로 좀 하나가 존재를 한다면은 이제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국채 금리 또 추가적인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또다시 국채 하락 같이 만들어지고 가격에선 하락 그리고 금리 상승 쪽으로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기업체 쪽으로도 이 모멘텀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들이 채권 부분에 있어서 좀 발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장기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부분 분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큰 불안 요인이 되지 않고 뭐 국채 금리라든지 국채 가격에 대한 부분이 다만 좀 우려 요인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와 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드렸는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S&P 500은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장에도 뭐 굳건하게 좀 버텼습니다. 오늘까지 좀 3거래 연속 상승을 하는 상황으로 7,00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S&P는 어제장에는 좀 반등하지 못했고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2,721.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들어주셨고 저도 업이고요. 하지만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앞서서 뭐 기준금리와 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셨을 때 뭐 상승 쪽으로 설명을 좀 풀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장에 뭐 PMR도 업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지금 네. 차트 좀 보시면은 뭐 네. 워낙 상승세를 탄탄하게 아래쪽에서 지지선 받으면서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상승세로 공격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위에 부분에 최근에 사실 톡스타 방송에서도 한번 이걸 짚어드렸었어요. 2741선에서 저항선이 한번 있습니다. 2741선을 뚫지 못할 경우는 반락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선으로 위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741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좀 주어지고 있고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번에 지금 북한 관련된 친서가 이제 김홍철 부위원장이 이제 전달을 들어가고 있죠. 지금 날라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는 일만 남았는데, 사실 뭐 내용은 거의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 뻔해 보입니다. 김홍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이랑 실질적으로 회담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핵포기 그리고 추후에 경제 제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에 대한 실무 협의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후에 남은 절차는 뭐 형식적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회담을 진행하고 싶다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서 그냥 형식적인 외부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의 절차들을 좀 보시면은 사실 12일 정상회담 다시 그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트럼프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 진행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을 부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좀 중요한 부분은 증시보다도 이제 골드발로 추후 딱딱딱 야기되는 단계적인 리스크입니다. 지금 일단 골드가 다시 매도 모멘텀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죠? 일단 친서 부분이 딱 오픈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담이 진행이 된다라고 땅땅땅 승인이 나게 되면은, 골드에 있어서는 하방 모멘텀을 당연히 중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 매각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골드에서는 하방 모멘텀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FOMC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골드는 또 추가적인 하방 모멘텀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실 때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상방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되면 당연히 주가 쪽에는 상승 영향력을 미치겠죠. 왜냐? 일단 달러에 의한 환차익 부분으로 외화가 다시 달러 쪽으로 유입되는 형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로 일단 전환한 투자금은 당연히 증시 쪽으로 일부 유입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수급적으로는 당연히 받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상태가 지금 저번에 한번 포커스를 한번 드렸었어요. 6월부터는 이제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국채 때문에 미국채 때문에 본격적으로 리스크가 반영되는 게 6월부터 스타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근데 문제는 국채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원래는 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모멘텀이 발생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앞당길 수 있는 신호탄이 지금 무역 분쟁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무역 분쟁이 물론 중미 관계는 풀리진 않았어요. 뭐 어느 정도 풀리는 듯한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 외적인 부분만 합의됐고 이번에 그 윌버로스 상무장관 넘어가죠. 넘어가서 3차 회담 진행하고 뭐 4차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3, 4차 진행되고 나면은 그때는 뭐 실무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뭐 당연히 지금 핵심적으로 포커스 됐던 오늘장의 핵심적 포커스가 됐던 지금 EU, 멕시코, 캐나다 쪽의 관세 부과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는 다른 국가들은 괜찮아요. 사실 멕시코나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협상에서 추후 재협의를 하면 되니까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굳이 공격적으로 미국한테 대응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으로 사실 중국이 타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EU는 지금 상태가 동결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EU는 공격적으로 지금 똑같이 보복관세 설치하겠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후 당연히 증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EU의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미 증시의 하락세를 조금 더 빠르게 당길 것이냐 아니면 좀 천천히 밀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정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EU가 이 하락에 대한 시점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이 오늘장에 이제 관세 부과 정책 부분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메인장 들어가서 이제 30분 오픈하고 나면은 시스템 차익 물량이 초기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초기에 나오는 시스템 차익 물량들만 좀 조심하시면은 추후에 오히려 저가 매수 포인트를 단기적으로 좀 노리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추세선이 최근 뭐 한 3거래일 정도에 탄탄하게 한 번 더 만들었는데 과거의 추세선이랑 연장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강한 추세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당 추세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재매수 관점을 가실 수가 있지만 이제 뭐 가격대를 한번 그어드릴게요. 가격대를 좀 그어드려서 표시를 드리자면은 지금 다시 떨어져서 내려오더라도 약 2710선, 2710선 정도에서는 재매수 포인트가 단타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 친구가 손절컷 나고 나면은 아래로 강한 하락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치시고 목표가는 일단 2741선까지만 보시고 2741선에서 만약에 강하게 밀린다, 매도 모멘텀이 발생한다, 혹은 그 전에 저항선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나 짚어드리면 2726선 약한 저항선 하나 있으시고요. 이 선에서 선저항 받거나 혹은 2741선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빠르게 청산해 버리시고 그다음에 돌파 크게 들어가더라도 사실 너무 긴 공간은 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돌파 들어간 당일 청산으로 끝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도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부터는 상승에 대한 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시다. 다만 금일장 기준으로는 매수 관점이 어느 정도 추세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팻말은 들어드렸지만 장기적 모멘텀은 고려하셔서 장기로 끌고 가지 말자. 이렇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게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엔 가격대에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요. 2710선까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눌렸을 때 그때 단기 매수, 단타 접근은 가능합니다. 현재 위쪽으로 2741선의 목표가로 2726선에서도 뭐 또 선 저항 받는다면은 좀 짧게 수익을 가져가고 청산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2710선이 무너진다면은 그 이후에는 매도로 크게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손절 처리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전략 지금 대응 방법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끝자리 5830님 보내주신 문자 좀 함께 도와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나스닥하고 S&P 흐름이 다른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오늘의 지수 상승 요인은 뭔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일단 어제장에 오랜만에 좀 지수 나스닥과 S&P가 좀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오늘장에는 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나스닥이랑 S&P가 핵심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관세권 때문에 좀 영향이 컸죠. 뭐 통합적인 그냥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이나 지금 중국 관련된 이슈들은 그냥 미 증시 전체적으로 같은 추세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기존에 제조업 기반으로 탄탄하게 성장을 했던 친구들,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연도가 된 오래된 기업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실질적인 타격을 좀 많이 입게 되고요. 오히려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정책이 뭐 들어오더라도 사실 뭐 본인들의 생산 방식에서는 이제 인력 비용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을 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추후 인력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굳이 뭐 그걸 그루해서 먼저 증시부터 타격을
타격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때 나스닥이랑 S&P는 업종 차이 때문에 좀 그런 상반관계의 모멘텀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나스닥이 상승 방향의 모멘텀을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는 관세에 관련된 이슈가 터졌는데도 이 모멘텀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 미 증시에 있어서 지금 북한 관계 부분이 굉장히 좀 호조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보로스 상무장관이 가기 전에 지금 중미 미리 사전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쪽으로 파견해서 지금 대규모 협상단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일보로스 상무장관도 가서 추가적으로 협상을 이제 뭐 하겠지만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좀 형식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회담들이 추후에 모멘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뭐 볼 때는 종합적으로 뭐 북한 관련된 이슈 잘 풀리고 있고 관세 부과 정책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까지도 실무회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 데이터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트럼프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선 공격적으로 이제 트위터 마케팅을 들어가겠죠. 그럼 이 트위터에 공격적으로 오픈되는 이 관련 중국 이슈들, 이제 대미무역 협정 부분에서, 대미무역 흑자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뭐 2천억 달러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금이 그어질지, 그리고 이 대미무역 흑자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해졌죠. 사실 저번 2차 회담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양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하되, 중국에서 수출을 미국으로 하는 쪽은 유지를 하되,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양은 늘리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가 얼마로 결정이 될지,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원래 미국의 과제는 이제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해체하는 거였는데 아직은 그 이슈가 좀 도래할 때가 아닙니다. 추후에 4차 협정 정도까지 가야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해체 이슈가 좀 도래가 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실질적인 실무회담 부분만 계속해서 기존의 2차 회담 때 얘기 나눴던 부분을 가지고 수치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에 타격을 입을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네,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매도 모멘텀을 살짝 받았다가 오늘 장에 좀 올라오는 추세이긴 한데 문제는 S&P 기준으로 위에 지금 274일선이 좀 강하게 위치를 해 있었죠. 물론 추세선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치면서 위로 올라오곤 있지만 이 라인을 뚫지를 못하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제 나스닥도 같이 매도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는 면에서 이건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형성해가는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스닥과 같은 흐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과 S&P에 대한 현재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문자 주신 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S&P 지수에 대한 의견은요, 관망으로 확인됐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 정도 전쯤에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가 됐죠. 예상보다는 좀 더 호조세의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의 증시를 좀 상승하는 견인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외신 쪽에서는 또 이런 증시 상승의 견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6월 1일이 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부과를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역시나 맞불 작전을 놓을 것으로 이제 이제 이런 예상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식들 때문에 조금 말씀드린 이 상승에 대한 것을 약간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이제 혼조를 일단은 관망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뭐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실업률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유럽과 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그리고 10% 관세 부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라는 기사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명백히 보호무역주의에서 비롯된다면서 국제법을 충실히 준수하는 가운데 EU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미국을 WTO에 제소
수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역시나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 WTO 규정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비례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EU는요, 앞서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미국산 청바지, 오토바이, 위스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멕시코 재무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역시나 관세를 똑같이 부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산 라미네이트, 철강, 파이프, 전등, 딸기, 포도, 사과, 편육, 돼지고기, 치즈 제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멕시코의 피해 수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목표를 잡을 것이다 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에 대한 기사는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absurd라고 표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는 전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응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펜스 부통령이 관세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6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그 주요 대상이 될 거고요. 또 세율도 미국과 똑같이 25% 그리고 10%로 매겨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7월 1일부터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대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면서 지금 아무래도 지수는 조금 혼조가 계속해서 좀 단기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관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적으로 어제 장에서도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중국과 유럽에 대한 무역 전쟁, 이 파급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영향력 다시 한번 외신 쪽에서 관망으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고요. 지금 뭐 개장 직전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S&P와 나스닥 모두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인데요. 최근에 뭐 어제장과 그 전 거래일까지도 이틀 연속 상승으로 이어갔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1.16달러 회복한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와 외신 쪽 박나영 캐스터 다운이 확인이 됐고요. 자, 지금 마스터님이 업을 들으셨는데 업에 대해서 좀 각도가 살짝 조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저희가 9호선을 이미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9호선에 대한 얘기를 미리 좀 들었었죠. 네,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9사선을 1차적으로 도달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9호선까지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유로가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세 만들어내고 마찬가지로 달러는 9호선까지 다 공략을 하고 나서 반락세를 최근에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중국 입장에서 9호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9호선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9위에서 9호선 사이를 계속 키핑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 9호선, 9위선을 좀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은 미국장이 좀 주도해서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미중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이 실질 모멘텀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통화적인 부분으로 좀 돈을 썼죠. 사실 무역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중국 위안화 가치를 좀 절하시키고 이제 달러 가치를 좀 절상시키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냈었는데 저번에 한번 지지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박스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만들어냈죠. 그게 사실상 9위에서 지지받고 9호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이 미중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박스권이 깨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장 관점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는 신저가를 한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상승세를 약하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매도 포인트가 압도적으로 많긴 많습니다. 위에 지금 올라오시는 대로 매도를 치시고 올라오는 대로 매도를 치시는 관점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매도에 대한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트가 힘을 받는 방향이 오늘장 기준으로는 상승 방향으로 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지금 금일장 기준으로 어제장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블로킹 매수 물량이 6,600선 기준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600선을 하방으로 돌파해 주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지지 물량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딱 18선 정도까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600선이 다시 한번 하방으로 깨진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모멘텀 플러스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모멘텀까지 둘 다 반영돼서 공격적인 하방 추세를 만들어내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6,600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같이 매도 추세로 꺾어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6,600선에서 진입하실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6,100선에서 지지 라인이 한번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100선에서 부분 청산 들어가시고 그 아래로 5,500선까지 추가 공략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지 포인트를 6,600선에서 계속 만들고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7,300선에서 저항선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만 유념하시고 추가적으로 18선까지 공략하는 구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8선까지요? 1.18달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 가격대가 1.16600달러를 좀 기준으로 보시고 일단 이탈이 됐을 때는 하방 쪽입니다. 1.16100달러 그리고 더 하방으로는 1.15500달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1.16600달러를 돌파 시에는 상승 쪽으로 1.17300달러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1.18달러까지에 대한 상승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1.16890달러인데요, 마스터님. 현재 구간에서도 좀 밀린다면은 1.1600달러를 좀 기준 이탈하는지 회복된지 여부를 좀 보고 들어가면 될까요? 6,600선에 대해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은 그때 기준으로는 매수세를 한번 들어가실 만한데 문제는 지금 고점을 한 번 더 올려주고 나서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주고 7,400선 정도까지는 터치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세를 만들어냈을 때는 6,600선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 그대로 신고가를 더 이상 뚫지 못한 상태로 떨어져 버리면 6,600선에서 굉장히 지지를 세게 뱉지 못하고 오히려 돌파 추세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 기준으로 오히려 매도 매집 물량이 아직 7,300 물량을 뚫지 못하고선 호가 블로킹으로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실 때 6,600선에서 오히려 돌파 매도가 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후 신고가를 높이고 나서 6,600선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7,300선 돌파 들어가시고 7,300선에 대한 안착까지 잡았을 때 그때 기준으로 추세상의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유효하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왜 18선에 대한 얘기를 드리느냐? 이 부분이 좀 리즌이 궁금하실 거예요. 18선은 과거에 지금 매도 추세를 내리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5월 20일부터 18일부터 22일까지죠. 주말 한번 끼고 이때 기준으로 한번 출렁임을 보여주면서 이때 평단을 한번 기관들이 맞추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때 맞춘 평단가가 지금 1.18에서 맞추고서 내려갔고요. 사실 사전 저항은 지금 735 정도부터 사전 저항은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일단 기관들이 맞췄던 평균 단가는 1.18이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가를 거기까지 좀 보시는 거고요. 물론 이제 추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때마다 당연히 골드에는 하방 모멘텀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는 상방 모멘텀 그럼 당연히 골드랑 유로는 같은 방향의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모멘텀이 반영이 되실 경우 다시 하방 추세가 발생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는 다시 터닝을 해서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의 의견을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유로 질문이 좀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뭐 마스터님의 상승 쪽으로 매수 쪽 방향과 하방 쪽 뭐 두 방향 함께 가격대를 짚어드렸는데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터님, 유로 매도 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매도 진입을 좀 여쭤보시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뭐 앞서서 가격대 기준을 1.16600달러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매도 진입하고 싶다면 어느 포인트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추세 진입을 하고 싶다면 6,600선을 하방으로 돌파 들어갈 때 기준으로 해서 진입을 들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안정적인 매도를 추구하신다면은 6,600선을 돌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6,600선을 올라오고 6,600선에 대한 저항 여부를 보여주고 나면은 그때 기준으로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 저항 여부라는 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항에 대한 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5분봉 기준으로 이제 뭐 3봉 이상 동일 단가 2틱 범위 이내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경우로 편성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600선이 지금 기존의 지지라인을 워낙 명확하게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6,600선 4틱 범위 이내에서 점반락으로 그대로 15틱 이상 반락이 보여질 때 그때 기준으로 쫓아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정한 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상의 매도를 꿈꾸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입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올라오는 물량을 매도를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7,300선 좀 넘어서 7,370선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일장 기준으로 짧게 15틱에서 15틱에서 20틱 정도 수익 구간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7,250선 정도, 7,250선 정도에서 올라오셨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포지션은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최근에 지금 유로 추세가 기본적으로 뭐 몇백 틱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15틱, 20틱 정도는 그냥 훅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럼 손절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15틱, 20틱을 잡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 손절 포인트는 그냥 움직이는 게 최근에 5일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지만 좀 거시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고요. 짧게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 1.16920달러인데 반등시입니다. 1.17250달러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은 반대 의견입니다. 다운에 대해서 좀 한 말이 확인되는데요. 박나경께서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S&P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의 트위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 또 방금 15분 전에 올라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얘기인데요. 이 캐나다가 이 농업 비즈니스를 그동안에 너무 엉망으로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무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 흑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장벽을 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개방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적으로 너무 그동안에 해오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또 이익만 취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역시나 공격적으로 또 구체적인 국가를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또 공격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조금 또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캐나다 얘기로 시작했으면 분명히 멕시코나 EU에 관련된 또 디테일한 얘기들이 트위터에 올라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역 전쟁 촉발이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위험이 있으면 유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외신 쪽의 전반적인 또 상황은요. 지금 이제 물론 트럼프가 이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있지만 이 달러에 대한 상승세가 그 이제 고용 지표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6월달에 또 북미 회담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큰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김정은의 친서를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전달을 오늘 금요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제 좋은 내용들일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상승을 좀 견인하는 달러와 또 지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은 좀 보고 있는 시선이 더 높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또 유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태리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태가 조금 다소 진정이 좀 되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유럽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더욱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역시나 좀 진정이 되면서 사실 6주간의 조금 하락세에서 이제 반등이 됐다가 다시 또 떨어진다라는 지금 보도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유로존의 19개국 인플레이션 수치도 5월 달에 1.4% 상승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4월에 1.2%를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역시나 또 인플레이션 역시 상승한 이제 지수를 보인 후에는 더욱더 유럽 은행 금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로의 롤러코스터 이후 시장은 더욱더 근본적인 이런 펀더멘탈과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인 유로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의 상승세가 아무래도 무역 전쟁으로 인한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을까 또 우려하는 시각도 물론 있지만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잔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달러가 거의 고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조금 당분간은 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유로는 그 힘을 좀 더 발휘하지 못하고 조금 눌리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물론 거의 이제 고점을 찍었다. 하반기에는 이제 유로의 반등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엎치락 뒤치락 이제 어느 한쪽의 의견이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달러와 지수에 조금 약간의 상승세를 기대가 되면서 유로는 조금 눌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좀 인기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로가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달러가 강하고 그 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유로가 소폭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ECB 쪽에서 금리 인상도 있고요. 네, 마스터님. 네, 일단 뭐 이탈리아 이슈에다가 좀 최근에 스페인 이슈까지 좀 겹쳐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유로가 좀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사실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동맹당이나 이제 오성운동 때문에 좀 리스크가 커졌었죠. 근데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금융적인 리스크로 터지려면은 사실 EU 탈퇴에 관련된 얘기까지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EU 탈퇴로 이어져 봤자 이탈리아에 득이 될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ECB 쪽에서의 원조 그리고 EU 쪽에서 원조 양쪽에서 계속해서 좀 원조를 받고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뭐 독일 쪽에서도 사실 이탈리아 어느 정도 이번에 테이퍼링 이후에도 밀어주는 쪽으로 포지션을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이탈리아는 일단 원조를 받아야 되는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를 그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EU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원조를 끊어버리는 상태가 만들어지면은 이 친구들은 정말 베네수엘라처럼 독자적으로 뭐 페트로 발행을 통해서라도 돈을 강제로 땡기거나 그런 좀 위험한 상태의 재정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IMF 총리를 좀 정부로 이제 내각으로 끌어들인 부분이 있었고요. 이걸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이 IMF 총리를 끌어들인 거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이탈리아 쪽에서는 추후에 IMF의 원조까지도 좀 받을 이 모멘텀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ECB 쪽에서도 원조를 받고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탈리아 모멘텀은 추후에 금융 사실 긴축 부분에 대한 반대 모멘텀이죠. 긴축에 대한 반대 모멘텀으로 원조를 계속 받아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기적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유럽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볼 때 이탈리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됐고 이제 스페인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이제 하반기에 재정부 장관으로 들어오죠. 스페인 재정부 장관 출신이 본격적으로 ECB 부총재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재정부 장관이 들어오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유로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ECB 측에서는 일단 테이퍼링 진행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상반기에 원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주 하반기까지도 연장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멘텀을 나열해 놓고 보자면 일단 테이퍼링 이슈가 들어가면은 유로 상승 가치를 반영을 하죠.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들어갔을 때 원래는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요인을 받아요. 스페인도 마이너스 요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일단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들은 유로 상방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죠. 이거는 스페인 재정부 장관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로 밀어주면은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로 밀어주면은 이 모멘텀은 이탈리아랑 스페인에서 리스크로 남아있던 부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유로 상승 모멘텀이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은 뭐 장기 모멘텀이니까요. 장기 모멘텀을 깔아두고 그 큰 틀 아래에서 단기 단타를 아까 제시해드린 6,600, 그다음에 위에는 7,300 이런 라인들 기준으로 단타 플레이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각 10시 45분 지나가면서 개장한 지 15분 시각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지금은 10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2,726.50포인트로 0.71% 상승세고요. 네, 뉴욕 증시 본장에서도 고용지표 호조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개장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나스닥은 7,033선까지 돌파하면서 0.73% 고점 높여가고 있네요. 그리고 유로FX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데요. 1.16900달러까지 지금은 다시 한번 가격대가 좀 올라오는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1,300달러 이탈 이후에 1,297.3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세 속에서 66달러 지금 중반대가 이탈이 됐고 66.46달러 선 0.9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수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지금 7,030선까지 가고 있는데 맞선 이 상승 추세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 위에 지금 남아있는 저항선이 방금 지금 터치했던 지금 2726선, 2726선에서 약한 저항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좀 강한 저항선이라고 얘기 드렸던 2741선, 두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두 라인을 터치하고 어떻게 좀 추세를 보여주는지가 앞으로의 추후 상승세를 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한 지 아직 17분 정도만 지나간 시각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가격대를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렇게 S&P와 유로 FX 그리고 개장까지 만나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개장 소식과 함께 외신 쪽의 뉴스 그리고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문자와 유튜브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까지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접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에듀스샘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